건강과 질병이 무엇일까? 건강과 질병에 관한 의미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건강과 질병의 의미들에 대한 이야기로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뭐다, 질병이 뭐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여기 어딘 것 같으세요? 예, 뭐 많이 보던 길 같은데, 이거는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미국이죠. 국립공원에서 아담스 폴이라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뭐 되게 많이 가는 길은 아닌데 한적하고 조용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연수할 때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연수를 갔을 때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어디 잘 찾아보면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흔하고 또 그만큼 정겨운 길이죠. 여기 보이는 건 뭐 그렇죠. 요즘 이제 피기 시작하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실제로 이 민들레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국에 갔을 때 이게 모든 게 크다였는데, 예, 민들레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오래됐네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건강한 거다?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어떤 게 건강한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게 건강한 거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답도 있어요. 그런 거 같죠? 큰 걱정거리 없이 사는 게 건강한 거다. 이런 답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프지 않다.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답. 아프지 않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아프지 않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아프지 않다. 잘 안 나오냐? 네. 아프지 않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몸이 튼튼하다. 그렇죠. 예. 아프지 않다와 더불어서도 역시 많이 나오는 답. 몸이 튼튼하다. 튼튼한 게 건강한 거지. 몸이 튼튼한 게 건강한 거지. 이런 거 같으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잔다. 잘 먹고 잘 잔다. 잘 사는 거에 더 가깝죠. 잘 사는 게 건강한 거다. 뭐 이런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에서 핵심에 있는 개념들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 그게 장애가 없다잖아요. 그것이 건강하다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병이 없다. 이건 아프지 않다와 비슷한 말이죠.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아프지 않고 병이 없는 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다. 그죠? 원기왕성하다. 이건 뭐 활기차다, 기운이 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말이죠. 행복하게 느낀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사실 건강과 행복이 똑같은 건 아닌데 보통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건강해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에서 건강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건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건강해, 근데 안 행복해. 이런 경우 별로 없고, 보통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보통은 행복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하지 않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까 얘기했어 활기차. 이거랑 좀 비슷하죠. 온기왕성하다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아이고. 예. 그래서 좀 나눠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아프지 않다. 장애가 없다. 그리고 몸이 튼튼하다는 주로 신체적인 거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좀 자세히 보면 장애가 없다와 아프지 않다는 약간 네거티브한, 약간 부정적인 건강,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몸이 튼튼하다, 혹은 이제 생활이 활기차는 조금 다르지만 활기차다, 혹은 기운이 있다는, 어때요? 긍정적인 의미의, 좀 더 긍정적인 의미의 건강 개념, 좀 온기왕성하다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신체적인 영역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 여기도 있네. 잘 먹고 잘 잔다. 이런 것들. 아니, 병이 없다. 빼먹었구나. 이건 네거티브한 개념 중에 병이 없다. 좀 새로 칠해봅시다.
되지 않다. 그 다음에 장애가 없다는 뭐라고요? 좀 네거티브한 의미의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다음에 장애가 없고. 근데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건강은 뭐라고요? 네. 몸이 튼튼하다. 그렇죠. 몸이 튼튼하다. 혹은 몸이 활기차다. 체력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원기왕성하다. 기운이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좀 정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정서적인 느낌. 정서적인 수준의 건강. 심장이 좀 행복하게 느낀다. 그죠? 행복하게 느낀다. 좀 정서적인 수준 느낌이지 않나요? 삶에 감사한다. 예. 여기도 약간 네거티브한 게 있죠. 큰 걱정거리가 없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것만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사람들이 건강에서 느끼는 거란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은 뭐가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볼까요? 빵점은 뭐겠어요? 0점. 0점은 내일 죽을 것 같다. 실제로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냥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아마 내일 죽기 직전이다. 이런 느낌이면 0점이겠죠.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100점은 뭐 상상할 수 있는, 지금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수준.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전에도 지금보다 더 건강한 적은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건강할 수는 없겠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이다. 이러면 100점이죠. 0점과 100점 사이. 그럼 나는 몇 점 될까? 70점? 60점? 80점? 50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지표인데요. 주관적 건강 수준. 보통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주관적 건강 수준 지표라 그래요. 실제로 이거는 뭐 내가 뭐 병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그 사람의 혹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룹별로 이걸 해보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길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적 건강 수준은 바뀌겠죠, 그죠? 바뀝니다. 어떨 때 좀 내려갔다가 아프거나 진단을 받고 좀 내려갔다가 또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주관적 건강 수준이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앞에 이제 건강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지로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제 떠올리는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 이런 불긋불긋 근육 튼튼 이런 느낌이고 여자 같으면 날씬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 몸에 대한 이미지죠. 이것은 주로 몸에 대한 이미지인데 우리 보통 건강의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떠올릴 때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죠? 이게 건강한 몸매야, 혹은 이게 아름다운 몸매야, 혹은 뭐 이게 아름다운 몸매, 건강한 몸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게 건강한 몸매일까요? 피트니스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혹은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알지만, 이런 몸매를 유지하려면 극단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파우더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2-3시간씩 근력 운동만 해야 합니다. 거의 다른 거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야 이런 몸매가 유지가 되죠. 이런 몸매는 더 하죠. 여성들이 이런 몸매를 만들려면 극단적인 다이어트,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몸매에만 집중한 운동들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전체 인구 집단 중에서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보통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몸매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당연하죠.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몸매가 이상적인 몸매 혹은 표준적인 몸매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좋은 몸매고 이렇게 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미디어가 대중매체가 이런 몸매를 가져야 이게 좋은 몸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몸매이다라고 우리를 세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 기준이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만약에 뭐 저처럼 좀 적당히 배도 나오고 가슴 근육은 하나도 없고 팔도 가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몸매를 가져도 괜찮고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산업이나 뭐 무슨 피트니스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몸매에 어울리는 옷 같은 거 뭐 아무 옷이나 저처럼 막 입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게 팔릴 리가 없죠. 그렇죠, 그죠? 결국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표준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이상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소비를 장려하는 소위 시장 경제의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핍감을 자극시킬 수 있죠. 뭐가 또 필요한 게 있어야 물건도 사고 소비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핍감과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미디어 혹은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는 그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트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1%도 안 되는 인구의 몸매나 1%도 안 되는 인구의 그런 근육이 정상일 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우면 이런 1%도 안 되는 것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왜곡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본다면 이제 돌아가셨죠. 이런 분이나 이런 분이나 이런 분 어떻겠어요? 이런 분들은 극단적으로 불건강한 사람들이죠. 극단적으로 불건강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스티븐 호킹, 세계적인 전체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루게릭이라고 알려진 병을 앓으신 분이죠. 루게릭병 있잖아요. 점점 근육이 위축되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근육이 위축되는 병을 가져서 결국은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그죠? 이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출신의 보통 이런 경우들을 이제 강사, 영감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적인으로 알려져 있는 연가 책도 쓰고 하셨죠. 예. 이분은 팔다리가 없어요. 없이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 마치 이게 바다표범의 다리 같더라고 해서 해표지증이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해표지증이라 그러고 영어로 포코멜리아라고 하는 병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신 거죠. 뭐 장애가 없다, 아프지 않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불건강한 경우죠. 그리고 여기 이분은 토마스 쿼스토프라는 성악가입니다. 이분은 연골 형성 부전이죠. 그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드워피즘, 소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죠.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이 세 분은 극단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불건강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알듯이 세계적인 전체 물리학자로서 명성을 얻으셨고 이분도 젊은데 아직 30대 20대인데 역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세계적으로 영감을 얻은 분입니다. 이분은 토마스 쿼스토프는 말할 나위 없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셔서 자기 주어진 신체적 조건 하나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셨습니다. 네. 이게 잘 온라인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nna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네, 잘 보셨나요? 이게 녹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뭐 이분과 관련된 동영상들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잘 편집이 된
동영상에서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어떤 강인함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신체적인 차원, 몸이 튼튼하다, 장애가 없다, 물론 그게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건강에는 좀 다른 차원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얘기를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강 개념을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건강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혹은 병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고대에는,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전 이럴 때 인간이 아직 이렇게 인간의 인지가 덜 발달하고 아직 문명이 덜 발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주로 이런 거였죠. 아주 힘이 센 신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직 자연을 통제할 힘이 없는 거니까 인간들이 아직 자연에 대해서 어떤 통제력이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어떤 신의 저주이거나 아니면 악마가 우리 몸에 깃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닌 거죠. 병은, 아픈 것은 일종의 병이고 건강한 것은 일종의 복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개념이죠. 사실 그것은 건강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인생이나 사람들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힘인 거죠. 운명론적인 힘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히포크라테스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 시대는 어때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병을 조화로 생각해서 밸런스, 여러 가지. 이때 주로 이제 히포크라테스와 그 후에 이제 갈렌 의학에서는 체액설이라는 게 있죠. 체액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자연의학적인 사고에서는 조화가 중요해서, 이거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어떤 의학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한의학이 역시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가 건강한 거다. 그래서 한의학은 질병의 치료가 지나친 것들은 눌러주고, 그리고 과한 것들은 지나치고 과한 것들은 눌러주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한의에서 사하고 보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허한 것들은 보호해주고 지나치게 실한 것들은 사해준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도 좀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의 몸을 어떤 구조와 기능 중심으로 시스템과 구조와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그게 사실 근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록 좀 조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몸을 기계에 비유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기계의 고장을 고치듯이 고치는 게 중요하고, 죽음은 기계가 고장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데카르트 모델이라고, 칼티지안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모델과 유사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의학적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카르트 시대부터. 그렇죠. 아직까지 근데 생물학이나 과학이 덜 발달해서 인체의 기능이나 구조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철학은 그때부터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기본적으로 질병을 특정한 병소 중심, 어떤 특정한 장기와 병소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병리학적인 질병이 19세기 완성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병은 개인의 몸 안에 생기는 어떤 일이었어요. 개인의 몸 안에서 병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 모델이 의학적으로는 중심을 이루는 모델입니다. 근데 20세기가 들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서 폐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게 생리학적 개념이죠. 그런데 좀 거시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전까지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는데 왜 박쥐에서 있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환경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과 환경이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좀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에콜로지컬한 방식,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20세기 초반까지 별로 없었어요. 환경이나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20세기가 들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해서 점점 더 그게 중요해지고 지구온난화나 벌목이나 아니면 공장식 사육과 같은 인간이 환경에 끼친 그런 영향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다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이 생태학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학에서는 예방이나 보건학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